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내는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아내를 만난 곳은 서점이었어요. 늘 같은 자리에서 책을 보고 있던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낯가림이 심하고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런 모습들조차 다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다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내가 이런 성격이 된 이유를 듣게 되었어요. 아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그 괴롭힘을 주도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성폭행도 당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힘들었을 아내의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를 다독여주고 있는데 이내 아내가 하는 말이 그때 생긴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도 안 한 아내가 아이가 있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에 2번 놀랐고 친부에 대해 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친부는? 몰라요, 누군지. 나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왜요? 누가 이런 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학창시절이야 어린 마음에 어쩔 수 없었다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알고 보니 그 괴롭혔다는 무리의 사람 중 한 명이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회사 직장 상사라고 하더군요. 심한 날이면 집 앞까지 찾아와서 친구라고 하며 아내를 불러냈고 부모님이 걱정을 할까봐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임신을 하고도 10달 동안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출산 후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낙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명을 죽일 수 없었다고 하네요. 처가댁 식구들은 누구의 아이인지도 묻지 않고 그렇게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이유로 이 동네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여 이사를 갔고 그 이후 쥐 죽은 듯이 숨어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늘 공장에서 야간 근무로 일을 하다가 최근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서점을 다니게 되었고 저를 만난 거죠. 처음에는 그런 아내의 가까운 친구가 되고자 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와 아내의 여러 상황들이 사실 제가 감당하기엔 버겁긴 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아내와 아이가 공원에 산책을 나오는 걸 보게 되었는데 저는 아내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인 걸 처음 봤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나서부터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아이와 저희 부모님께 허락을 받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려운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얼마 전 처가댁에 아내와 아이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차에서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아니야. 얼른 지나가자. 아내의 옆쪽엔 팔에 문신이 있는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고 저는 처가댁으로 가서야 그 남자가 아내를 폭행한 사람 중 한 명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찾아 나갔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내는 하루 종일 불안해했고 처갓집 식구들과 밖에서 외식을 하려 했는데 불안한 아내 때문에 집에서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라 집으로 돌아온 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그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가 어렴풋이 윤곽이 잡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큰 돈을 좀 벌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2호점을 생각하고 있어서 처갓집 인근에 정비소를 개업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내에게 오픈 사실도 알리고 제대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있던 터라 조용히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아내가 다녔던 고등학교, 예를 들면 용산고등학교라고 하면 용산 초, 중, 고 고객님들께 워시액 증정과 같은 이벤트를 했어요. 딱 그 학교들만 하면 좀 이상하니 그 동네 학교들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사실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장사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은 그 문신한 놈밖에 없으니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은 만날 거라 생각을 했고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한 날 그놈이 외제차를 이끌고 제 정비소로 찾아왔습니다. 히덕거리면서 들어온 그놈은 얼마 전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차 옆면에 찌그러진 곳을 펴고 엔진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타서 사무실에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의 차를 봤어요. 정비 수리를 마치고 그놈에게 다가가니 함께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밖까지 다 들렸습니다. 용산고 엄청 오랜만에 듣지 않냐? 우리 엄청 놀았잖아. 그때 걔들은 잘 살고 있으려나? 걔들? 누구? 왜? 니애 임신했다는 년들 있었잖아. 아, 뭐 한둘도 아니고. 그리고 막말로 내 애인지 어떻게 알아? 와, 쓰레기네. 그 대화 내용을 들으니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직원을 불러다가 차를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은 떠나갔고 함께 온 사람의 얼굴도 똑똑히 기억해뒀습니다. 사무실에 설치된 CCTV로 얼굴을 기억해두기도 했고 대화 속의 이름으로 SNS를 뒤져봤어요. 한 놈을 찾으니 그 뒤로 다른 친구들까지 찾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그놈들의 SNS에 가해자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되지 않아 앞에 큰 화물차를 들이박았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글의 밑에는 장례식장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어요. 일을 돕고 있는 그놈의 친구들이 보였고 그 중에는 CCTV에 함께 찍혀있던 놈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 가서 비어있는 부조 봉투를 냈고 혼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술을 먹은 그 친구들이 하나 둘 자리를 뛰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는 척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경찰서죠?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지금 장례식장에서 술을 먹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나가고 있어요. 32바 7854 67호 4574 695 1145 세대입니다. 지금 출발했으니 큰 길 쪽까지는 1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네, 제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화를 마치고 다시 장례식장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남아있던 다른 친구에게 먼저 간 친구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가 음주운전 제보를 해서 걸렸다고 너네는 택시 타고 가라면서요. 참 의리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니 한 명은 레카를 하고 한 명은 대리기사를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제약 영업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생업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갑자기 백수가 되거나 또 무면허로 운전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저는 그날 마지막 한술까지 뜨고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여전히 그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병원을 열심히 다닌 덕에 예전보다는 훨씬 컨디션이 좋아지기도 했고 딸아이랑도 이제 제법 친해졌습니다. 아직 아빠라고 부르진 않지만 언제가 되어도 강요할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 그 무리 중 한 명이 다시 제 정비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차량 정비를 해줬고 서비스로 찌그러진 부분도 조금 손을 봐줬어요. 이런 제가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하지만 제 작업장에 아내와 저의 사진을 보고도 와이프가 미인이시네요 하며 제 와이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놈들을 보니
옛말 틀린 것 하나 없더군요. 때린 놈은 다리 쭉 펴고 자고 맞은 놈은 그놈들이 찾아올까봐 아직도 자다가 몇 번이고 울면서 잠에서 깨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법이라는 게 있긴 한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정비를 마치고 저에게 매번 고맙다며 인사를 하면서 떠나가는 그 차를 보면서 오늘도 언젠가 저 차에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열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금씩 손을 봐서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 자리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저놈들이 모두 다시 찾아오지 않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